2024년 외계인 접촉 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에 외계인과의 접촉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예언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외계인과의 접촉이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한 예언은 여러 출처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나사의 발표입니다. 나사는 최근 몇 년간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연구해왔으며 2024년에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예측입니다. 나사는 2024년에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나사는 최근 몇 년간 여러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에서는 물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유로파와 같은 목성의 위성에서는 얼음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태양계 내에도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나사는 외계로부터 신호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티 프로그램을 통해 외계로부터 오는 전파 신호를 분석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몇 가지 흥미로운 신호를 포착하였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단순한 우주 잡음이 아니라 지적 생명체가 보낸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신호를 더 명확하게 분석하고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셋째, 나사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계 생명체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새로운 전파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행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가능하게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외에도 나사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여러 흥미로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망 원경은 먼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2023년 9월 제임스 웹 우주망 원경은 K2-18b라는 행성에서 황화디메틸DMS이라는 물질을 감지했는데, 이 물질은 지구에서는 생명체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서로 여겨집니다. 또한 나사는 UFO 미확인 비행 물체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나사는 미확인 비행 현상에 대한 첫 공개 회의를 열었으며 약 80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탐구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외에도 나사는 외계 생명체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세티 프로그램을 통해 외계로부터 오는 전파 신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와 같이 나사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흥미로운 발견을 하고 있지만 2024년에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계인과의 접촉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외계인과의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 확인되면 우리는 그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과학기술, 문화, 역사 등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지식과 이해를 크게 확장시킬 것입니다. 또한 외계인과의 접촉은 인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얻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계 생명체가 사용하는 에너지 기술을 배워서 우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외계 생명체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는 우주 탐사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고 더 먼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계인과의 접촉에는 위험도 따릅니다. 외계 생명체가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물리학 박사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의 경고는 주로 외계 생명체가 인류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호킹 박사의 경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외계인 접촉의 위험성 경고. 스티븐 호킹 박사는 2010년 디스커버리 채널의 다큐멘터리 스티븐 호킹의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었지만 그들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침략하거나 식민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16세기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원주민들에게 가한 행위를 예로 들며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할 경우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진화된 외계 생명체는 새로운 행성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만드는 유목민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 호킹 박사는 우주에 약 1000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는 수억 개의 별이 있기 때문에 지구 외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외계 생명체가 미생물 형태일 수도 있지만 일부는 매우 진화된 지적 생명체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시도에 대한 우려. 호킹 박사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시도가 인류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외계 생명체가 자원이 고갈된 행성에서 새로운 자원을 찾기 위해 지구를 침략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식민지화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인류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계의 반응. 호킹 박사의 경고에 대해 일부 과학자들은 지나친 우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지구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라디오와 TV 전파를 우주로 송출해왔기 때문에 만약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이미 지구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문명이 지구를 침략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인류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러한 경고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과 그들과의 접촉, 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한 예언은 단순한 공상 과학 소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예측이며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인류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외계인과의 조우를 예언했던 예언가들에 대하여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계인과의 조우를 예언한 몇몇 유명한 예언가들을 연대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예언서에서 외계인과의 조우를 암시하는 여러 구절을 남겼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외계인의 방문을 예언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2. 바바 방가. 바바 방가는 2221년에 외계 생명체와의 끔찍한 조우를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인류가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끔찍한 것들과 접촉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3. 에드가 케이시. 에드가 케이시는 그의 예언 중 일부에서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래 인류가 외계 문명과 교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4. 진 딕슨. 진 딕슨은 1960년대에 외계인과의 접촉을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하여 인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데이비드 아이크. 데이비드 아이크는 현대 예언가로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계인이 이미 지구에 와 있으며 인류의 역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예언가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배경에서 활동했지만 모두 외계인과의 조우에 대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들의 예언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한 예언과 관련된 실질적인 증거와 사건들을 다양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나사의 UFO 연구팀. 나사는 최근 몇 년간 UFO 미확인 비행물체와 관련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나사는 미확인 비행 현상에 대한 첫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약 80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탐구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2. 미 국방부의 UFO 보고서. 미 국방부는 2021년 UFO 관측 결과를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04년 이후 군 조종사들이 목격한 144건의 이상 현상 중 1건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3. 세티 프로그램. 세티 프로그램은 외계로부터 오는 전파 신호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몇 가지 흥미로운 신호가 포착되었으며 이는 지적 생명체가 보낸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4.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 나사의 과학자 실바노 피콜롬바노 교수는 외계인은 이미 지구를 방문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외계 생명체가 이미 지구를 방문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UFO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5. 외계 생명체와의 의사소통 시도.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체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4년 푸에르토리코 아레시보 전파망 원경을 사용해 인간의 형체, DNA 구조 등의 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주 해트크릭에 있는 전파망 원경이나 중국 구이 저우성에 있는 세계 최대 전파망 원경을 사용해
외계 생명체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6. 미 국방부의 UFO 영상 공개. 미 국방부는 2020년 UFO 영상 3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군용기가 촬영한 것으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미확인 물체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7.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준비. 나사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파 기술을 개발하고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행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가능하게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8.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에 대한 논란.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시도에 대해 일부 과학자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븐 호킹 박사는 발달한 외계인들은 그들이 갈 수 있는 모든 행성을 정복하고 식민지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인류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와 같이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한 예언과 관련된 다양한 증거와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연구와 시도들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탐구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2024년에 외계인과의 접촉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기대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전의 고대 문서의 충격적인 해독. 고대 로마 시대에 번영했던 휴양 도시 중 하나였던 헤르쿨라네움은 폼페이의 이웃에 위치해 있던 마을이었다. 폼페이와 마찬가지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곳이었지만 서기 79년 8월 25일 그 모든 것이 폼페이와 함께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이른 아침에 뜨거운 폭발 부속물에 의해 그 어떤 경고도 없이 삽시간에 헤르쿨라네움 전체가 화산재에 묻히게 된다. 그날 그렇게 찬란했던 휴양 도시인 헤르쿨라네움은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폼페이도 그랬겠지만 헤르쿨라네움 역시 고작 4분이란 짧은 시간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란 것이 역사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그렇게 역사 속에 꽁꽁 숨겨져 있던 헤르쿨라네움은 2000년이 지난 1711년 어느 날 우연히 발견되며 다시 등장한다. 헤르쿨라네움의 유적은 탐사 초기는 극장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초기 발견된 것 중에는 실물 크기보다 큰 루이우슴 마마우슴 막시무스의 청동상이었다. 이 청동상을 제작한 것은 그가 자유민, 즉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렇게 조금씩 헤르쿨라네움에 꽁꽁 숨겨져 있던 역사가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우연하게 한 저택에서 우물을 파고 있을 때 무려 1800여 개에 달하는 고대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이 한꺼번에 발견된 것이다. 당시 훼손이 우려돼 봉인되었던 파피루스들은 최근에 이르러 첨단 3D 스캔 기술과 AI 학습을 활용해 펼치지 않고도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속에는 매우 은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파피루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고대 로마 폼페이는 가장 번성한 도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분화하면서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모두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만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폼페이 최후의 날이었다. 그런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화산 폭발로 인해 사라진 도시는 폼페이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베수비오 화산이 위치한 곳은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만이다. 나폴리만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도 휴양 도시들이 밀집해 있던 곳이다. 폼페이가 가장 유명한 휴양 도시였기에 다들 폼페이만 기억할 테지만 헤르쿨라네움 역시 폼페이와 견줄 만한 휴양 도시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화산에 가장 가까웠던 도시였던 헤르쿨라네움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그 위력의 화산 폭발이 헤르클라네움에 당도하기까지는 4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져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다고 한다. 그날 헤르쿨라네움은 폼페이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약 2000년이 지나도록 잊혀진 도시 헤르쿨라네움은 어느 날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발굴된 유적에서는
연일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어느 거대한 저택에서 발견된 엄청난 수의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이었다. 그 수는 무려 1800여 개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역사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녔을 뿐 아니라 과거에는 어떤 형태이든 도서가 매우 비쌌기 때문에 이처럼 엄청난 양을 개인이 소유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엄청난 재력가 혹은 국가적 차원이 아니면 장서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피루스는 식물의 줄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구성이 매우 떨어진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고대 문서들은 중세로 넘어가는 시기에 대부분 소실된다. 그런데 헤르쿨라네움,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화산재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고운에 의해 장작처럼 타버린 파피루스를 펼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자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파피루스를 열어보려고 했었지만 그 어떠한 방법도 파피루스의 훼손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결국 언젠가 먼 미래에 기술이 발전하기를 믿고 남은 파피루스들을 봉인하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15년 미국 켄터키 대학 블렌트 실즈 교수 연구팀은 CT를 이용한 3D 스캔 기술로 두루마리를 펼치지 않고도 내부의 잉크를 읽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사의 부근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를 이와 같은 기술로 읽어내 성경의 구절이 쓰여 있음을 밝혀내기도 했다. 하지만 헤르쿨라네움 파피루스의 경우 잉크의 성분이 탄소 기반이었기 때문에 탄화되어 버린 파피루스와 혼동되어 글자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 이에 고심을 거듭하던 실즈 교수 연구팀은 2019년 다시 한번 솔루션을 찾아낸다. 잉크가 파피루스에 묻을 때 분명히 발생했을 그 미세한 변화를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그들은 영국 다이아몬드 광원연구소에 있는 입자가속기를 이용해 파피루스를 초고해상도로 3D 스캔해 내부의 텍스트를 검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스캔한 자료로부터 텍스트를 검출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그렇게 검출한 텍스트를 해독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진전이 없자 실즈 교수는 큰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전 세계의 힘을 빌리자. 2023년 실즈 교수 연구팀은 파피루스를 스캔한 자료와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로 한다. 그리고 파피루스에서 텍스트를 검출하거나 그 내용을 해독하는 사람 중 우수작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하는 베수비오 챌린지를 개최한다.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의 후원으로 시작된 이 챌린지는 총 상금 100만 달러에 달했다. 챌린지가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난 2023년 10월 드디어 파피루스를 처음으로 해독한 팀이 등장한다. 그 주인공은 루크 페리터, 보라색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포르피라스라는 글자를 해독해낸다. 고대 시대의 왕, 황제 등 부와 권력을 의미하는 색이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지. 이유는 쉽다고 하지 않는가? 루크 페리터는 자신의 코드를 공개했고 파피루스 해독은 점점 가속이 붙기 시작한다. 그렇게 점차 해독된 파피루스에는 예상보다 더 은밀하고 본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바로 쾌락주의라 불리는 에피쿠로스 학파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이다. 쾌락주의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으로 쾌락을 제시하는 철학인데 쾌락만이 인생의 목적이며 최고의 선이다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쾌락주의라고 하면 감각적, 육체적 쾌락이 먼저 떠오르지만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는 보다 정신적, 근원적 쾌락을 추구했다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어떻게 살아야 삶을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파피루스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곳이 로마의 군인이자 정치가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장인이자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의 후원자였던 루키우스 칼푸니우스 피소의 별장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는 절제와 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초기 기독교의 가치와 충돌하며 이단적인 사상이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금도 베수비오 챌린지는 계속되고 있다. 그들의 올해 목표는 지금까지 스캔한 4건의 파피루스를
90% 이상 해독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마저 환하고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 우리는 곧 2000년 전 찬란했던 로마의 씨앗이 피워낼 찬란한 꽃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파피루스의 발견 이후에도 끊임없는 발굴 작업 결과 1982년 있었던 발굴에서는 배 창고가 있던 해안거리 옆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동안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희생자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화산 부속물이 도시를 덮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숨이 막혀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분진의 증거가 부러진 뼈에서도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신들의 연구는 개인들의 생활 방식과 연령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고 이 발견을 통해 헤르쿨라네움 주민들이 거의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초기의 이론을 의심하게 되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었다. 계속된 발굴을 통해 공공광장, 지역의 변두리와 함께 주요 목욕시설 중 하나의 유적을 발견했다. 개인 주거지 중에 파피루스 저택이 있었다. 지역사회의 지식인이었던 루시우스 칼푸르니우스 피소카이소니우스가 만든 도서관에서 1000개가 넘는 탄화된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발견되었던 헤르쿨라네움에 미처 발견되지 못한 찬란했던 역사는 언제쯤 모두 밝은 햇살을 받으며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지 사뭇 궁금해진다. 불리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불가리아의 예언자 바바방가이다. 바바방가는 제2차 세계대전 소련의 붕괴와 스탈린의 죽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그리고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 9.11 테러와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 2020년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등을 정확하게 예언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예지력이 알려지며 당시 소련 공산당 고위 인물들도 찾아와 자문을 구했다고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그녀의 예언을 많이 다루었고 그녀는 예언가로 주목받는 삶을 살았다. 바바방가. 그녀가 이렇게 놀라운 예지력을 얻게 된 것은 큰 사고 때문으로 전해진다. 바바방가. 그녀는 1911년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녀가 12살이 되던 해에 폭풍에 휘말리게 되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이때 그녀는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녀는 과거와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바바방가는 예언가로의 삶을 살았고 1996년에 불가리아에서 85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많은 예언을 남겼다. 그녀의 놀라운 예언을 보여주는 신비한 일화를 하나 살펴보자. 바바방가는 1979년 TV 방송에 출연해 의미심장한 예언을 한다. 2000년 8월 쿠르스크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 쿠르스크는 당시 소련의 도시 이름이었는데 바바방가의 예언이 담긴 프로그램은 소련과 불가리아 전역에 방송되었다. 바바방가의 예언은 크게 화제가 되었고 쿠르스크 지역에 사는 주민 일부는 예언의 시기가 가까워지자 도시를 떠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8월 말까지도 쿠르스크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 일로 바바방가는 큰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사람들은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2000년 8월 12일 러시아 핵잠수함인 쿠르스크가 침몰된 사건이 발생했고 이때 승무원 112명이 전원 사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바바방가의 예언 속에서 쿠르스크는 지명이 아닌 잠수함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무서울 정도로 신비한 예언 능력을 보여준 바바방가는 심지어 자신의 죽음마저도 정확하게 예언했다고 전해진다. 1996년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불렀다. 그리고는 침착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나는 8월 11일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거라. 그리고 실제 바바방가는 자신이 예언한 그 날짜에 사망을 했다. 바바방가의 장례식에는 당시 불가리아 대통령까지 참석했다고 한다. 바바방가. 그녀의 예언에 대한 관심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녀가 사망하기 전 미래에 대한 예언을 남겨놓았다는 예언서의 존재가 알려졌으며 이 예언서에는 훗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그럼 바바방가는 2024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는지 그 예언을 살펴보자. 1. 세계 지도자 푸틴의 암살이다. 2024년에 중요한 세계 지도자 한 명이 암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한 위험에 빠지게 될 인물은 바로 러시아 대통령이다. 또한 이 사건을 일으키는 범인은 러시아 내부의 인물이다. 2. 유럽의 수많은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큰 규모의 나라가 2024년에 생물학적 무기의 실험 또는 이를 이용한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이 유럽을 공격하게 된다. 3.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한다. 전력망과 수도, 시설 등 국가의 중요한 기반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해당 국가의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 위험을 지니고 있다. 4. 유럽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2024년 세계적으로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그 위기는 유럽에서부터 시작된다. 경제 위기의 원인은 무섭게 불어난 부채 규모와 지정학적인 긴장의 증가와 서양에서 동양으로의 경제력 이동이다. 5.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뒤따를 것이다. 지구 궤도의 변화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난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방사능, 수치 급등 등을 촉발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2024년에 심각한 여러 자연재해로 이어지게 된다. 6. 의료계에 새로운 암치료법이 발견될 것이다. 기술이 커다란 발전을 이룰 것이다. 불치병으로만 여겨졌던 알츠하이머를 포함해 난치병의 치료법이 새롭게 등장한다. 특히 획기적인 암 치료법이 새로 등장할 것이다. 7. 양자 컴퓨터 발전. 또한 컴퓨터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기술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바바방가가 남긴 예언서에는 먼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쭉 이어진다. 그럼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예언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자. 2028년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된다. 금성으로 가는 유인 우주선이 발사된다. 2043년 세계 경제가 번영하고 유럽은 이슬람의 영향권 아래에 놓인다. 2046년 어떤 신체의 조직들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2066년 미국이 이슬람의 로마를 공격하면서 단시간에 기후를 급격하게 냉각시키는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사용한다. 2084년 자연이 복구된다. 2088년 단시간에 급격히 늙어버리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다. 2100년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지구의 반대편을 비출 수 있게 된다. 2111년 사람들은 마치 살아있는 로봇처럼 된다. 2195년 해저 식민지가 충분히 개발되어 풍부한 에너지와 식량을 얻게 된다. 2221년 외계 생명체에 대한 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무언가 끔찍한 것들과 접촉한다. 2288년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외계 생명체와 접촉이 이루어진다. 2291년 태양이 식어간다. 태양을 되살리기 위한 시도가 이어진다. 2410년 무언가 끔찍한 존재가 먼 우주로부터 지구에 접근한다. 3797년 이 시기에 이르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멸종되고 인류는 다른 행성에서 새로운 삶의 기초를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지구의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구의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구 지축의 변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지구가 비스듬하게 서 있는데 지축의 변화로 반듯하게 서게 된다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아주 조금의 각도 변화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 조금의 각도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수많은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지축 정립에 대하여 대표적인 예언가들의 예언 3가지를 준비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드가 케이시.
에드가 케이시는 미국이 낳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언가 중에서도 신비로운 예언자입니다. 그는 최면 상태에서 잠재의식으로 말하는 방식을 통해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켰으며 세계적인 대변동, 지진, 지구 전체 대이변 등에 대해서도 방대한 내용을 예언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현재 23.5도로 누워있는 지구의 축이 이동하게 된다는 예언을 매우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는 지축이 바뀌면서 새로운 우주 질서가 일어난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극이 이동합니다. 극의 이동이 생길 때 새로운 사이클이 생깁니다. 이는 곧 재조정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는데 극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사이클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이클이란 시간의 사이클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의 사이클이 재조정된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축이 바뀌면서 지금의 365일의 1년 시간 주기가 360일로 바뀌게 된다고 정력에 나와 있습니다. 극이 이동하는 충격으로 인한 지각 변동으로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침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의 대부분은 뉴욕보다 훨씬 먼저 파괴될 것이며 미국의 동부 지역은 서부 지역이나 중앙 지역과 마찬가지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하여 바다 밑으로 침몰할 것입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에 각각 육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현재 해안선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해저가 될 것입니다. 등등 지구의 극이 이동하면서 지구상에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축 이동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것 또한 에드가 케이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의 해안지대 혹은 뉴욕시 자체도 대부분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세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던 1945년에 사망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의 우리들이 이러한 대변동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 루스 몽고메리. 루스 몽고메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능력자입니다. 몽고메리의 예언은 주로 신명기의 지도령 메시지를 받아 적는 독특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명기의 지도령은 머지않아 지축 변동으로 전 세계에 큰 재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예언은 지구의 극 이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극 이동 직전의 며칠 동안은 지구 전체가 마치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를 달래듯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지구가 흔들리는 것은 지축 변동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흔들림이 있고 대략 6시간 내에 지축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엄청난 기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구의 극이 이동하기 전에 지구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한 6시간 이내에 지축이 변하게 된다고 미래의 상황을 매우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축의 변동으로 지구는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매우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에서의 폭발은 바다 표면에 새로운 육지를 솟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한쪽은 바닷물이 육지를 먹어 삼키고 한쪽은 바닷물이 육지를 토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축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육지가 솟아오르고 이전에 있던 육지는 바닷속으로 침몰한다고 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지는 물밑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플로리다 지역은 대부분이 가라앉아 섬지대로 바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일대가 격렬한 파도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루스 몽고메리는 자국인 미국의 운명을 에드가 케이시와 비슷하게 매우 비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미대륙의 많은 부분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는데 그렇다면 미국을 벗어나 전 세계적인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아틀란티스 대륙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미국 동부와 서부, 영국과 남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전 지역이 아틀란티스 대륙에 의해 물이 범람하게 되고 레무리아 대륙의 일부가 태평양에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아틀란티스에 관한 예언은 에드가 케이시도 똑같이 했는데 정말 실제로 아틀란티스가 존재했었나 봅니다. 조금 더 그녀의 예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바다 밑으로 사라질 것이며 네덜란드와 인근 해안 지역도 사라질 것입니다. 전설의 아틀란티스 대륙과 레무리아 대륙이 다시 떠오르면서 세계적으로 쓰나미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상당 부분이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루스 몽고메리는 기동이 지난 후에 전 세계에서 살아남는 인류의 생존 자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의 숫자는 1만 명에 1명을 더하여 1만을 곱한 것입니다. 만 1명의 만을 급한 수하였는데 계산하면 1억 1만 명이 됩니다. 지금의 80억 인류에 비하면 많아야 1.5%의 인류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예언입니다. 세 번째, 고든 마이클 스칼리온. 지축 변동의 전 세계 미래 지도를 예시로 그려서 공개에 매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다. 오늘의 이 세계는 본질적으로 천재지변에 관계된 새로운 종류의 환경적 파국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재난지대로 변화되고 있다고 전 지구적 지각 변동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칼리는 미국인으로 자국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지역에 강도 10에서 15의 초강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 대부분이 물에 잠기게 되며 기존의 육지가 섬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북미 지각판이 격렬히 위로 솟아오르면서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이 바다에 가라앉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인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대부분 바다에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지각 변동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남미 지역 예언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그리고 브라질은 물에 많이 잠길 것입니다. 아마존강 유역은 거대한 내륙섬이 될 것이며 페루와 볼리비아 물에 잠길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중앙 대부분이 물밑으로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유럽은 가장 빠르고 심각한 지구의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유럽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그리고 덴마크는 수백 개의 작은 섬만을 남긴 채 물에 잠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영국해까지 영국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지역 중에 한 곳이 유럽 지역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예언 필리핀에서 일본까지 쿠릴 섬과 사할린 섬을 포함 모두 물에 잠길 것입니다. 일본은 물에 잠겨서 몇 개의 작은 섬만 남을 것입니다. 중국의 한 지역 수백 마일도 물에 잠길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도 무너지지만 약간의 섬은 남아있을 것이며 새로운 대륙이 생길 것입니다. 아시아는 이 변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땅을 잃을 것이며 반면에 신대륙이 생겨날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필리핀, 살인 등의 지역들이 가라앉는 반면 신대륙이 생겨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칼리온 이러한 대변이 언제쯤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무너져 내리고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도미노 현상과 같이 한번 시작되어 여러 곳으로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예언자로서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미래의 사건들을 정확히 어느 시간대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내가 예언했던 바로 그 시간대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들은 예언한 시간대보다 빨리 혹은 늦게 일어나는 등 결국에는 모두 발생했습니다. 스칼리온을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이 정확한 날짜까지 예언하였다 해도 경우의 수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살짝 비스듬하게 앉아있다가 바른 자세로 고쳐 앉을 때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살짝 고통이 따릅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세를 반듯하게 앉지 못하고 구부정하게 있었던 탓입니다. 허리가 으스러지게 아프다든지 하는 잠깐의 고통이 따르듯 삐딱하게 앉아있던 몸을 바로잡게 되면 우리 인간이 느끼는 잠깐의 고통처럼 지구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하는 고통이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대예언가 미로슈니코프가 한국을 예언하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러시아의 대예언가 미로슈니코프가 한국을 예언하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세계 최초로 달에 먼저 도달한 나라도 러시아입니다.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때 러시아는 세계 최강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미국을 앞서 갈 유일한 나라였을 만큼 막강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강국 리스트에서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한때 세계 최강국인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예언가로 유명했던 모스크바의 예지몽 예언가 이반 미로슈니코프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영상을 다루기 전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예언가였던지라 좀 더 유명한 예언가를 찾아보려 했지만 누구나 다 아는 정도의 유명한 예언가들은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다루고 있으니 저는 차후에 그분들을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러시아의 유명한 예언가인 이반 미로슈니코프에 대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로슈니코프는 1802년 러시아 모스크바 한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부인 부모님을 도와 마을 외곽의 숲에서 양을 치며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소년이었습니다. 1812년 10살이 된 그는 처음으로 예지몽을 꾸게 되는데 그는 새벽에 잠을 자던 중 꿈속에서 외국의 병사들이 러시아로 쳐들어와 러시아의 마을들이 불타고 그의 숙모가 병사들에 의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금속에서 거대한 눈보라가 그가 살던 모스크바로 몰려와 병사들이 허겁지겁 도망치는 모습과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뒤덮여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812년 6월 24일 실제로 나폴레옹의 60만 대군이 대륙 봉쇄를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로 닥쳤는데 마을 외딴 곳에서 홀로 살고 있던 그의 숙모가 실제로 프랑스군에 잡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후 러시아에는 기록적인 혹한과 폭설이 내렸는데 한 프랑스군은 모스크바를 떠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군은 60만 명의 병사 중 56만여 명이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다 죽게 되었으며 프랑스로 복귀한 생존자는 겨우 4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그가 꿈속에서 보았던 것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불과 꿈을 꾼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로슈니코프의 예언은 너무나도 정확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 모스크바로 모여들 정도로 그의 예언은 매우 유명했다고 전해지는데 그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러시아 국립역사 문서 보관소의 실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청년기 때 있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1825년 23살이 된 미로슈니코프는 홀로 교회에서 기도를 하던 중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비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목소리는 불쌍한 성도들을 구하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매우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의 앞에 빛나는 천사가 나타나 마을 뒤편의 산 정상을 가리키며 어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라고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했던 꿈에서 깨어난 그는 이 신비한 꿈이 예사롭지 않은 징조라고 생각해 아침이 되기 전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그가 시성했나 그의 말이 허풍이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로슈니코프는 자신의 말을 믿었던 소수의 이웃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아침부터 3일 동안 쉬지 않고 엄청난 양의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 그가 살던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고 집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으며 그를 믿었던 몇몇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만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826년 정교회의 수도승이 된 미로슈니코프는 자신이 꿈속에서 본 사건들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발생하자 그는 이 기이한 꿈들의 예지몽임을 깨닫고 이때부터 꿈속에서 본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예언으로 러시아 내에서 큰 명성을 얻게 된 미로슈니코프는 1867년 그를 직접 보기 위해 찾아온 파울로스 대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미로슈니코프는 파울로스 대주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에게 기이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는데 이를 기록한 러시아의 역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대주교시여, 러시아는 신의 축복을 받은 위대한 땅이지만 그 기운도 다 되어가는 듯합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이 나라에는 큰 난이 일어날 것인데 이때에는 날카로운 올빼미의 눈과 늑대의 입을 가진 자가 이 땅에 나타나 러시아 왕조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는 농노의 자식일 것이며 그의 몸속에는 몽골의 피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며 나라 전체가 혼란에 휩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러시아 왕조의 멸망이 아닌 위대한 러시아의 멸망을 알리는 시작일 것이며 러시아 왕조가 멸망하고 120년이 더 지나면 러시아는 8개의 나라로 찢어져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파울로스 대주교에게 미로슈니코프가 말했습니다. 파울로스 대주교는 미로슈니코프의 말에 크게 분노했지만 그를 처벌하지는 않았으며 함께 이야기를 들었던 사제들에게는 이를 함구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하긴 내가 대주교라면 그 자리에서 세계 최강인 내 나라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가 예언한 지 정확히 50년 후인 1917년 그의 말대로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으며 러시아의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의 가족들이 볼셰비키에 의해 처형당하며 러시아 왕조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에 따르면 레닌의 아버지는 해방된 농노 출신이었으며 그의 조모는 기독교로 개종한 몽골계 칼미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미로슈니코프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에 살아있는 성인으로 불렸던 그는 예지몽과 신비한 영감을 통해 미래를 정확히 예언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 그가 한국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했다고 하니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사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신 미슈니코프는 1902년 정확히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죽기 전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물만 마시며 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려 그 속에 태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임종을 보기 위해 모인 9명의 제자들에게 미래에 있을 세상의 변화는 물론 러시아와 동아시아에 일어나게 될 엄청난 일들을 예언으로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왕들은 신국의 왕을 따르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은 신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폐허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따르는 나라들은 모순 속에 부패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신국을 따르는 민족들에 의해 8개의 나라로 쪼개질 것이며 대부분의 땅을 적국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영국 민족과 일본 민족 그리고 조선 민족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조선반도와 가까운 러시아 동부가 될 것이며
일본이 잃었던 힘을 되찾을 때쯤 가장 먼저 러시아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러시아는 찢어지기 시작할 것인데 이 땅의 형제들은 서로의 피를 흘리며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게 될 것이며 영원한 전쟁과 거짓말에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한반도와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러시아의 쇠락은 조선반도와 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기운은 나날이 커져 러시아의 동부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며 거대한 땅을 가진 대국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조선민족 역시 러시아 땅의 일부를 얻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영토는 기존의 몇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 인류 문명의 대전에는 극동 지방의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신성한 별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민족은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온 민족의 것이며 공과 이상의 충돌이 남긴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민족의 것입니다. 원래 그 별은 중동의 신성한 족에게 있었으나 본래의 기운을 되찾을 때 그들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은 나도 볼 수 없으니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극동아시아 한반도를 향한 예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그의 9명의 제자 중 3명이 이끄는 무리가 극동으로 향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들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역사인지학회 회장 사카타 미치는 1986년 러시아와 일본의 문헌과 정본을 통해 일본을 포함한 극동 아시아를 샅샅이 살피던 중 우연히 한국의 역사서를 읽고 문득 큰 전율과 함께 신성한 별의 민족이 바로 한민족임을 깨달았다고 일본의 역사학술지에 한국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역사에 미로슈니코프가 남긴 미스터리한 행적은 아직도 그가 살던 모스크바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미래를 예언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불교가 되었든 기독교가 되었든 아니면 무속신앙을 통해서든 그렇지 않더라도 종교인들을 통하여 수많은 미래 예언들을 접하게 되면 한결같이 한민족은 동방의 등임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러시아와 동아시아의 관계는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러시아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간의 긴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최근 경제 회복과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위대 역할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미슈니코프의 예언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흥미롭습니다. 예언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의 국제 정세와 관련된 뉴스들은 예언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에 숨겨진 비밀 공간 미궁.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에 숨겨진 비밀 공간 미궁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피라미드를 비롯한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스핑크스는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하는데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수수께끼를 내는 스핑크스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설화가 있어 잠시 소개시켜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스핑크스는 테베 입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어 풀지 못하면 잡아먹는 괴물로 묘사됩니다. 오이디푸스가 이 수수께끼를 풀어 스핑크스를 물리쳤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핑크스가 내었다는 수수께끼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핑크스가 낸 첫 번째 수수께끼는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 였으며 해답은 인간입니다. 아기는 4발로 기어다니고 성인은 2발로 걷고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걷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수께끼는 2자매가 있다. 언니가 동생을 낳고 동생이 언니를 낳는다. 이 자매는 누구인가? 였으며 해답은 낮과 밤입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수수께끼는 망자를 살려내며 너를 울고 웃게 하고 젊게 만들어주며 찰나에 태어나지만 평생 지속되는 것은 무엇인가? 였으며 해답은 기억입니다. 기억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네 번째 수수께끼는 이것은 새와 짐승, 나무, 꽃,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새를 갉아먹고 강철을 씹어먹으며 단단한 돌을 가루로 갈아내며 왕을 죽이고 마을을 파괴하며 높은 산을 깎는다. 이것은 무엇인가? 였으며 해답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소멸시킵니다. 다섯 번째 수수께끼는 몇몇은 숨으려 하고 몇몇은 속이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만나야 하는 존재. 그 이름을 맞춰보라. 내가 소환될 때가 오면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였으며 해답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 수수께끼들을 풀어낸 사람은 바로 오이디푸스입니다. 그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모두 풀어내어 테베를 구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내었다는 설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스핑크스처럼 사람과 사자가 섞인 동물의 유물이 발견됩니다. 이 유물들은 각 지역의 신이나 괴물을 묘사한 것이었으나 기록이 소실되고 재발견되면서 모두 스핑크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스핑크스에 관한 유래로는 비극적인 영웅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 그리스를 구했다는 유명한 신화로 시작합니다.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던 그리스는 당시 이집트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문명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쓴 인류 최초의 역사서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인이 이집트인과 만나 우리는 3대 앞의 조상이 신이다라고 말하자 이집트인들은 나는 20대를 올라가도 인간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기록은 이집트의 역사가 그만큼 오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집트 문명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걸쳐 그리스를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의 역사에 비해 이집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제국주의에 의해 많은 사료가 훼손된 탓이 크고 지리적인 이유로 이집트의 고대 문명의 연속성이 단절된 까닭도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우수한 건축 기술을 자랑하던 그리스인들조차도 이 경이로운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에 실제로 들어갔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후대의 고고학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에는 그가 직접 관찰한 기원전 500년경의 이집트에 대한 경외감이 넘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실제로 목격한 뒤 경외감을 느꼈다고 기록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남긴 기록에는 지금은 사라지거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미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미궁은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보다도 더욱 압도적인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는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을 자랑하던 그리스 건축물들을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거대한 크기의 건축물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미궁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무려 3,000개의 방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미궁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미궁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거대했으며 건물의 끝 지점에는 90m가 넘는 스핑크스와 50m 높이의 피라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서는 그가 직접 들은 것과 겪은 것을 정확히 구분하기 때문에 이 미궁에 대한 기록은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기원전 1세기경 그리스의 역사가 디오도로스도 이 미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역사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미궁이 존재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문제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연결된 어마어마한 크기의 미궁의 흔적을 현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유적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1991년 로버트 쇼크 박사는 지진 탐지를 이용하여 스핑크스 부분을 정밀 조사하였습니다. 큰 쇠망치로 철판을 두드려 진동을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탐사한 결과 스핑크스의 좌우 발북은 지하에 텅 빈 정방형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사이에 비밀 공간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스핑크스를 복원하던 노동자는 우연히 스핑크스 측면의 지하로 연결되는 터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당국에 의해 이 터널은 봉인되었고 이후 이 사실에 대한 더 이상의 발표는 없었습니다. 1996년에도 스핑크스 부근에서 지하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헤로도토스의 미궁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사막의 모래 아래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연결하는 거대한 미궁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고고학자들의 추측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발견된다면 이는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이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훨씬 더 앞선 기술을 가진 고대 문명에 의해 건설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미궁은 하나의 커다란 돌로 모든 것이 조각되었다고 합니다. 돌과 돌을 잇는 틈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목격담이 사실이라면 이는 오늘날의 기술로도 도저히 건축할 수 없는
고도로 발전된 최첨단 기술력을 고대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과학이나 고고학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에서 새로운 공간이 계속해서 발견되자 이집트 당국은 지하 공간의 발굴을 봉쇄했습니다. 그들은 지하 공간이 새롭게 발견되는 것도 역사상 최대의 미스테리인 미궁이 발견되는 건 역시 표면적으로는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 정부가 지하 공간의 실체를 숨기고 있다는 음모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 정부는 어떠한 이유로 발굴을 봉쇄했던 것일까요? 스핑크스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핑크스는 매우 정교하게 조각된 얼굴을 갖고 있는 최고의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인들도 감탄할 만큼 스핑크스의 얼굴은 정교하고 미적으로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탄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스핑크스의 얼굴은 거의 훼손되어 얼굴의 윤곽을 겨우 알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스핑크스의 코와 안면 부위는 도대체 왜 훼손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당시 병사들이 스핑크스의 코와 얼굴을 겨냥해서 사격 연습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병사들이 스핑크스의 코를 파괴했다는 설은 현대 연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코가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언 비어가 떠돌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자신들보다 미지의 문명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건축물을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나 그것들을 우습게 보고 훼손할 마음이 컸던 탓에 이미 훼손되어진 코를 자신들이 일부러 파손했다라는 식으로 유언 비어를 퍼뜨려 자신들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고자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렇게 이집트의 거대 건축물들은 유럽인들의 표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스핑크스의 코가 훼손된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리스인들이 훼손하기 전부터 오랜 세월에 마모되고 깎이어 훼손되었을 것이라는 정설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기 유럽인들은 이집트의 유적을 제멋대로 훼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유적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집트 정부가 미궁의 발견을 막는 것도 어쩌면 자국의 역사와 직결되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현대 과학자나 고고학자들이 근대 초기의 유럽인들처럼 야만적인 약탈을 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견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집트의 미궁은 앞으로도 발견될 일이 없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건축물은 어떤 공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또한 그것을 만든 최고의 기술을 가진 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미래 예언 베스트 7.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을 향한 미래 예언 베스트 7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올라오는 예언들을 마주하며 어쩌다 한두 가지 맞았을 뿐 그다지 신비롭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살아오면서 겪는 온갖 체험들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실제 존재합니다. 물론 예언을 맹신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징조와 시대마다 예언가들이 했던 예언을 참고하여 다가올 환란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예언,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예언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 예언가들이 남긴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예언 베스트 7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구글이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선정한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프레이 소장은 2019년 12월 8일에 발표한 예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향후 10년 안에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중국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예언은 그가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으로서 발표한 것입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깜짝 놀랄만한 사회상을 제시하는 인물 중 하나인 그는 과거 IBM 엔지니어로 재직하면서 270여 차례 이상 디자인과 기술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 대단한 성과를 올린 인물로 미래 예측에 대하여 전문가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10년 안에 세계인의 일자리 20억 개가 없어지고 500대 기업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것을 예측하며 한반도의 향후 10년 안에 통일을 이룰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미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마스 프레이는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이 현재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또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미래 비전을 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전망하는 2030년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놀라운 정확성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딘쿤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소설가로도 활동하는 그는 1981년 어둠의 눈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가 출간한 소설에는 그때로부터 약 40년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상의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심지어 바이러스가 퍼진 장소를 중국 우한이라고 명시하며 우한-400이라는 인공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놀랍게도 그가 소설에서 예언한 내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딘쿤츠의 소설 어둠의 눈에서 언급된 바이러스 우한-400은 중국 우한 외곽의 RDNA 연구소에서 개발된 인공 바이러스로 400번째로 만들어진 미생물이라는 설정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의 내용은 가상의 이야기며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설 속 우한-400의 치사율은 100%로 설정되어 있지만 코로나19의 치사율은 훨씬 낮습니다. 어쨌거나 어마무시한 코로나 예측이 성공하면서 그의 향후 소설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최근 그는 새로운 소설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이 소설은 어둠의 눈과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책에는 2045년에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으로 묘사되고 중국의 동, 삼성 지역과 연해주에 이르는 영역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고무될 만큼 흥분되며 기대감으로 충만한 멋진 예언이 되겠지만 이 또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미국 정치계의 구루로 유명한 지정학 전문가이자 인구 통계학자인 피터 자이아는 지정학 분석가로 지리 인구, 국제 정치의 자료를 분석하여 미래의 경제적 추세와 패권 싸움에서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전문가입니다. 그가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30년대가 되면 세계는 예전과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2021년 1월 28일에 출간된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이라는 제목으로 발행한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인들이 난관을 극복할 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존재 자체가 경제 이론과 지정학을 모두 거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해 결국 일본을 추월하고 거대한 중국까지 압도하는 힘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중국의 인구학적 붕괴 위기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져 온 한자녀 정책 때문에 2030년 이전의 인구 문제로 경제적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과연 그가 우리 한민족을 정확하게 깨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그가 말한 한민족의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아야 할 숙제가 되겠네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미 블룸버그를 비롯한 해외 외신이 주목하는 세계 1위 미래학자 제이슨 싱크 회장 역시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제이슨 싱크 회장은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1위 미래학자로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회장입니다. 그는 여러 강연과 저서를 통해 탈중국 흐름을 예측하며 중국 대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그의 저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책은 2020년에 출간되었으며 그는 이 책에서 한국이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그는 탈중국 흐름을 예측하며 중국 대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며 미래 사회의 키를 한국이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미래를 설명하며 국내 정보통신 기술이 강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인공지능, 로보틱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산업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병을 고치고 미래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언으로 유명한 신디 제이콥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하느님으로부터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강연에서 자주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한국인을 특별히 쓸 것이며 한국의 영광스러운 나날이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강력한 바람을 보았다고 말하며 한반도를 넘어 중국까지 기운이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무너진 이후 한국이 북한과 하나로 합쳐질 것이며 통일 한국은 중국까지 진출해 그 영역을 넓힐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다는 메시지를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가 한국에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한국 사람을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숨결을 보이시자 그 숨결이 바람이 되어 중국까지 날아가고 곧 아시아 대륙과 전 세계에 그 바람이 뒤덮는 비전을 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급속도로 변할 것이며 북한의 문이 열리고 한국은 통일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통일 후 한국은 영적, 물질적으로 부강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열강 중 가장 특별한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그녀의 예언이 과연 맞을까요?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할 것이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패권을 잡을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프랑스의 석학 차크 아탈리 역시 자신의 여러 저서와 강연에서 세계의 중심이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세계 경제 예측과 다양한 강연에서 한국의 다이나믹한 성장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긍정 경제를 주장하며 한국은 긍정 경제의 좋은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동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코딱지만한 작은 나라가 동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할지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7번째 예언가는 하와이대 명예교수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입니다. 그는 대회기 이후 한국과 미국의 4가지 미래라는 보고서를 2020년 4월 14일에 발행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바라보며 지금 한국의 기세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통일에 대해 언급하며 미래 한국이 중국 일부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한국의 미래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로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은 예언가들의 예측처럼 무궁한 발전 가능성으로 최강 대국이 되길 기원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해양사건.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해양사건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과거에서처럼 현재도 흘러가겠지만 먼 미래가 된다 해도 현재 흐르고 있는 모든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타임캡슐이나 기타 자료들을 남기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먼 과거 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기록을 남기기 위한 고도의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에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과거의 기록은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과 다양한 기술을 총동원하여 미처 밝혀지지 않았던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이 좀 더 발전한 미래에 가면 현재의 정답들이 오답이 될 수도 있겠고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던 미스터리들이 모두 밝혀지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우리의 과학으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미스터리들 중 아직까지도 도저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그 미스터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메리 셀레스트 호 사건은 1872년 12월 4일 영국 상선 디 그라티아호가 아조레스 제도 앞바다에서 발견한 유령선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이 배는 뉴욕에서 이탈리아 제노바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선장 벤저민 브리그스와 그의 가족, 그리고 선원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배에는 6개월치의 물과 식량이 있었고 선원들의 개인 물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내에는 폭력의 흔적이 없었고 구명보트 한 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배에는 다량의 물이 차 있었지만 항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항해 도구들은 부서지거나 사라졌으며 선장의 항해 일지는 11월 25일까지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는 알코올 원액이 새어나와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다른 일부는 선장이 화물의 상태가 불안정해져 폭발을 우려해 배를 떠났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2006년 영국 대학의 실험에서는 사라진 9배럴의 알코올이 사건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많은 창작물의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메리 셀레스트 호 사건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유령선 사건 중 하나로 그 미스터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시청 바라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광활한 바다는 수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불과 함께 거론되는 물일 것입니다. 그만큼 물로 가득한 바다에서는 무시무시한 사건들과 전설들이 생겨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해양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메리 셀레스트 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리 셀레스트 호에 대한 해석은 많지만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역사상 가장 희한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1872년 어느 날 벤자민 브릭스 선장은 그의 아내와 딸들과 함께 늘 함께 동행하던 선원들을 태우고 뉴욕시를 출발하여 드넓은 바다를 향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브릭스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제노바로 가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항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리 셀레스트는 한 달 뒤 뉴저지에서 제노바로 가는 다이 그라시아라는 이름의 또 다른 배에 탄 선원들에게 발견됩니다. 다이 그라시아 선원들은 바다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배의 초타수는 곧바로 선장 모아우스에게 메리 셀레스트호에 대해 배가 비효율적이고 이상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모아우스는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했고 낯선 배가 자신들에게 가까워질수록 두려움도 커졌다고 했습니다. 혹여 해적선이나 유령선은 아닐까 하며 노심초사하였습니다. 그렇게 겁에 질려 있었지만 선장은 선원들을 다독이며 다이 그라시아 선원들에게 작은 배를 띄워 그 음산한 배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선원들은 곧 그 배의 정체를 알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적선이나 유령선이라며 잔뜩 겁에 질려 있었는데 메리 셀레스트는 마치 오래된 유령선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메리 셀레스트는 말 그대로 유령선처럼 텅 비어 있었고 누군가 억지로 버려둔 것처럼 완전히 버려진 채 조류에 휩쓸려 자신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무척이나 나빴던 메리 셀레스트호는 메리 셀레스트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밧줄과 장비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처의 갑판을 비롯해 여기저기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갑판 위에 버려진 임시로 설치된 사운딩 로드인데 이는 훗날 브릭스 선장과 그의 가족과 선원들이 실종된 미스터리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될 만큼 많은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메리 셀레스트는 그때 당시 상당한 양의 물이 차 있었지만 항해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장의 항해 일지를 제외한 모든 서류가 사라져 있었고 배의 시계와 나침반도 고장나 있었습니다. 또한 배의 구명정 밧줄도 그대로 있었고 화물인 알코올 통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중 9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선원들의 개인용품 역시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해적들이 노략질을 했을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메리 셀레스트는 11월 25일 이후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채 한 달 가까이 유령처럼 표류했던 것입니다. 항해 일지 역시 11월 25일 이후로는 기록이 끊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에 걸린 보험금을 노리고 선장과 선주가 벌인 자작극이라고 추측되기도 했습니다. 메리 셀레스트호 사건은 여러가지 가설과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를 손상시키는 자작극을 펼친다고 해도 배를 팔아서 얻는 수익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식량으로 실었던 빵에 핀 곰팡이가 승객들의 환각을 유발시켰다는 설, UFO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설, 화물로 실은 알코올이 폭발했다는 설 등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의 수사 끝에도 결론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아우스 선장 일행에게 지급된 선장 일지와 의외로 말끔한 선체, 그리고 주인이 없음에도 발견될 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끊임없이 표류하는 미스터리함까지 메리 셀레스트호는 최악의 선박,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몇 년 동안 강렬한 추측과 다양한 이론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해적 또는 반란을 이야기했지만 싸움의 흔적이나 강제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기에 묵인되었습니다. 폭발 또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선박은 대체로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시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메리 셀레스트호에 대한 조사와 인양 시도를 포함하여 선원들이 사라진 진짜 원인은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해양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논쟁이 되고 있는 수수께끼 중 하나가 되었고 메리 셀레스트호의 미스터리는 시간이 거듭될수록 바다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감안하여 해양사학자와 작가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양 역사상 이례적인 사례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여전히 연구 및 탐구의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메리 셀레스트호의 사건은 바다의 신비와 인간의 무관심에 대한 뜻없는 질문을 던지며 다양한 이론과 가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계속해서 해양사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미래 어느 날에 가서는 그 미스테리가 풀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요. 메리 셀레스트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다양하고 흥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여러가지 가설을 제기하며 토론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할 만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한 게시물에서는 메리 셀레스트호 사건은 정말 미스터리 그 자체다. 해적이나 반란의 흔적도 없고 폭발이나 구조적 결함도 없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알코올이 새어나와 폭발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왜 구명보트는 발견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타로카드로 사건을 분석한 블로그에서는 타로카드를 본 결과 선원들이 갑작스러운 공포에 휩싸여 배를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공포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메리 셀레스트호 사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다양한 의견과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메리 셀레스트 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예언자 에드거 케이시.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20세기 최고의 예언자 에드거 케이시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통틀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예언자 중 한 명인 에드거 케이시는 사상가이자 종교 철학자이십니다. 또한 그는 잠자는 예언가로 유명한 미국의 인물입니다. 1877년 3월 18일 켄터키주 호킨스 교회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셨으며 어렸을 때부터 초감각적 시각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혼자 놀거나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영혼과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모른 채 중학교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거칠 돈이 부족하여 농장의 일꾼과 구두방 점원, 서점, 직원, 보험 영업사원 등을 전전하며 다양한 일을 하셨습니다. 24세 때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실어증에 걸려 체면요법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신의 영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은 중학교 과정이 전부였지만 체면 상태에서 그는 난해한 의학 용어들을 줄줄이 말하며 심지어 적절한 치료 방법까지 알려주어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의 이러한 예언은 대부분 리딩 상태인 체면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옮겨 적은 것들입니다. 어른이 된 케이시는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셨고 케이시가 유명해지자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역시 그를 통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케이시는 자신의 능력은 남을 돕기 위해서 사용할 때에만 정확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셨는데 자신의 영리를 위한 리딩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은 타인을 위해 신이 자신에게 허락한 특별한 선물이라는 결론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미국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영자로 불리는 그는 수많은 리딩을 통하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세상에 제공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1910년에는 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체면 상태에서 의사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뉴욕타임스지 기사가 실린 이후 의사와 과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수천 명의 난치병 환자들이 그에게 도움을 구하였고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윌슨 대통령도 있었다고 하니 그가 결코 헛된 사기꾼은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그가 리딩 중 했던 예언들은 높은 적중률로 유명한데 그것은 연도나 날짜까지 정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전인 치유, 환생 등 영적 원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운명에 관한 예언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예언 중에는 많은 것도 있고 아쉽게도 빗나가거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예언도 있습니다. 그가 유명해지면서 그의 집 앞에는 리딩 약속을 잡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치게 되었는데 그렇게 그에게 매일 쏟아지는 편지들은 트럭으로 날라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체면 상태에서 우주의 모든 지식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기억을 읽어내어 인류의 운명에 대한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 우주의 마음과 합해지면 그 정보를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의 언어로 번역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의 두뇌는 신이나 또 다른 영혼과 접촉하는 일종의 컴퓨터 단말기인 셈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에드거 케이시는 우주용과 소리, 빛, 파동을 읽어내 세계적인 대변동, 지진, 지구 자체의 대변동, 즉 지구 자축 이동 등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예언하셨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많은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들 중에는 정확히 맞는 것도 빗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는 현재의 경험과 추세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경향이 바뀌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인즉 예언이란 100%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며 얼마든지 변동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치를 잘 모르는 그의 추종자들은 맞는 예언에 환호했고 비판자들은 틀린 예언들을 입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에드거 케이시가 쓴 윤회의 비밀에 기록된 것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유럽에서 가축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만연하고 이는 다시 미국 서부 지역으로 확산됩니다. 사람들은 질병이 크게 확산되기 전에 수백만의 가축을 도살하고 소각합니다. 2. 펜실베니아 알렌타운의 생물물리학자들은 인간 수명을 좌우하는 유전자의 비밀을 풀어냅니다. 3.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모하비 사막에 불시착하고 구조된 외계인은 용자리 성의 한 행성이 바로 악마가 지배하는 지옥의 실체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고고학자들은 사회에서 예수의 형제라고 주장하는 제임스라는 남자가 저술한 두루마리 책을 발견합니다. 4. 2001년 예수님이 미국에서 재림하시면 믿지 않는 이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숨을 거두실 것입니다. 5.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로 수천 명의 대형 주식 투자자와 펀드가 몰락합니다. 그러나 이는 중산층의 부흥을 예고하는 전조가 됩니다. 6.
거리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잡초가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특효약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약은 모르핀보다 더 지독한 중독 증세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7. 두 명의 미국 재벌이 거액의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구호 활동에 나섭니다. 한 명은 미디어 재벌, 다른 한 명은 소프트웨어 및 전자 관련 재벌로 이들의 기부금은 모든 미국인들의 의료비를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8.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된 후 각 민족들이 독립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계대전의 발발과 대공황을 예견했고 광우병과 소련 해체를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일본, 유럽, 극지방의 지각변동 등에 대해서도 중요한 예언을 하셨는데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침몰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특이하게도 특정 조건이 붙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유럽의 북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이 지금의 기상이변과 놀랍도록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한 예언을 좀 더 살펴본다면 아메리카 대륙이 갈라진다는 놀라운 예언도 있습니다. 수많은 미국의 땅들이 바닷속으로 잠기게 된다는 무서운 예언은 두렵기만 하지만 예언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이 다른 비켜간 예언처럼 비켜가길 바라볼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에드거 케이시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최면 상태에서만 리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에드거 케이시가 높은 영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리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자신의 가난 때문에 영리를 위한 리딩을 해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자신의 영리를 위한 리딩은 하나도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온전히 타인을 위한 리딩만 하게 되었다고 하니 그런 에드거 케이시가 영적으로 높이 평가되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리딩 후 최면에서 깨어나면 그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는데 보통 그의 리딩은 아내인 에반스가 주도하였고 비서가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그의 리딩은 고민이나 고통이 큰 사람일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하니 그 역시 미스터리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최면 치료 중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최면 상태에서 리딩을 해보니 그녀의 숨은 사랑니가 신경을 누르고 있었고 사랑니를 제거하면 될 것이라고 해서 사랑니를 제거하니 소녀의 정신은 바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누가 사랑니 하나 때문에 뇌가 망가져서 정신병자가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듯 최면 상태는 에드거 케이시의 몸에 다른 영혼, 즉 신의 개입이 아닌가 의심해볼 만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잠만 잔다고 하여 어찌 타인의 고통을 알며 그 해결 방법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빨이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초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예언한 것 중 대표적으로 맞아 들어간 것은 초련의 몰락과 세계 2차 대전 등이 있습니다. 그 시대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을 비롯해 각계 유명 인사들이 에드거 케이시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1931년 명상, 초감각의 메커니즘, 영적 치유학, 꿈의 해석과 타오 세계 연구를 목적으로 한 연구협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그 유명한 윌슨 대통령과 토마스 에디슨 등이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살아생전에 약 5천여 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리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예언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북미 대륙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특히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질 변화의 모습을 소상하게 알려주었는데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시의 파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의 대부분은 뉴욕보다 훨씬 먼저 파괴될 것이며 또한 미합 중국 동해안의 대부분은 서현 지역이나 중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 서부는 갈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구 전체 대변으로 안정한 지역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주년 내에는 대서양과 태평양에 각각 육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현재 해안선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해저가 될 것입니다. 현재 뉴욕주의 해안지대 혹은 뉴욕시 자체도 대부분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세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한편 남과 북쪽의 캐롤라이나 주와 조지아주의 남부도 소멸될 것이지만 이것은 훨씬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자치지역은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일리노이주 및 캐나다 남부와 동부 지역의 대부분과 함께 안전한 지역에 포함됩니다. 저부의 대부분은 기타 많은 지역과 마찬가지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그가 한 예언 중에서는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가 있는데 플로리다 연안과 해수면에서 아틀란티스 사원의 자해가 발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에드거 케이시는 2여 년 동안 약 700번 이상을 아틀란티스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고도로 발달해 있던 전설의 대륙 문명은 3차례에 걸쳐서 파멸의 운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의 낙원 문명이 붕괴된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
그는 거대한 자연의 힘과 인간이 만든 파괴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대홍수 있던 노아의 홍수 때에 피난 나온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스며들어 아직까지 생존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대륙인 아틀란티스의 파멸의 원인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이들 중 상당수가 환생한 아틀란티스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아틀란티스인이 다가오는 재난을 예상했기 때문에 전멸을 면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틀란티스가 다시 도래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예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지방의 지각 변동의 영향으로 일본 침몰을 예언하였는데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반드시 침몰할 것이라고 반드시 힘주어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 그만큼 강하게 확신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침몰로 인해 한국도 많은 부분이 바닷속으로 침몰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또한 유럽 지역의 변화도 예언하였는데 특히 유럽 북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극지방에 대하여도 예언하였는데 북극과 남극 지역의 지각 변동이 심하게 일어나고 그 여파로 열대 지역에서는 화산 폭발이 자주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모체인 소련의 붕괴와 완전히 빗나간 공산국가인 국이 민주주의의 길을 향해서 단할 것이라는 예언도 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수면 상태에서 한 말은 1923년부터 기록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예언만 1000에 이른다고 합니다. 케이시 예언 중 1929년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 세계 2차 대전과 소련의 몰락에 관한 것은 모두 적중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다고 믿었고 남극과 북극의 위치가 뒤바뀌고 대지진이 발생해 캘리포니아 주가물에 잠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토록 무시무시한 수많은 예언들을 남긴 에드거 케이시는 그가 평생에 걸쳐 행한 일 216. 라이프 리딩 기록은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AR 영국의 발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주의 신과 같은 10년과 통하는 능력을 가진 에드거 케이시, 그는 찾아오는 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면 상태에 들어간 후 그들의 전생 기록을 읽고 처방하는 이타행을 실천한 초능력을 가진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수많은 예언이 척중했지만 빗나간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무시무시한 예언들은 그저 현실이 아닌 꿈이길 바랍니다. 좋은 예언만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매봅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2025년 백두산은 폭발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연 2025년 백두산은 폭발할 것인가? 를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백두산에서 화산 분출이 일어났을 때 폭발한 화산재가 어느 정도 쌓이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라는 도시가 마비가 될까? 화산 폭발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화산 분출이 일어났을 때 날아온 화산재가 단 1cm만 쌓여도 도시 행정에 마비가 오고 그로 인해 커다란 차질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자동차와 지하철, 항공기 등 수많은 교통수단이 마비되고 화산 분출 때 발생하는 화산재는 전기를 띠고 있어서 전파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온갖 전력 마비를 유발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피해가 속출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1815년 4월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 폭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화산 폭발 시 분출물이 43km 높이로 치솟았고 이산화황 분출이 100으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산 분출이었다고 합니다. 이 화산 분출로 인해 흘러내린 용암은 반경 40km 일대를 덮쳤고 9만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화산의 분출물이 3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무엇보다 기상이변으로 초여름에도 불구하고 눈과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등 기상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지구의 평균 기온이 5도나 떨어지면서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눈과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맺히는 등 냉기로 인해 전 지구가 꽁꽁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엄청난 양의 분출물이 하늘로 올라가 태양빛을 가리면서 태양열을 차단하게 되고 그 이후로 지구의 기온을 극강화시킨 것입니다. 이 섬의 화산 분출로 인한 기후 변화로 유럽 대륙과 아시아의 기근과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그 이듬해인 1816년에 북반구에서 여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화산 분출이 지구의 기후까지 바꿔놓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15년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 분출로 여름이 사라지고 일시적인 빙하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나라의 섬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 사건은 원자로 된 화물의 17만 배 되는 엄청난 위력을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화산 폭발 사건은 기후를 바꿔놓고 엄청난 인명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엄청난 위험과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두산 분출 가능성과 예측에 따른 위력과 피해 규모는
가히 상상조차 가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백두산을 언젠가는 분화할 수 있는 화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언제 분화하는지가 문제이지 반드시 분화한다고 합니다. 백두산의 화산 폭발 주기는 100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두산이 마지막으로 폭발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192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년이 정확히 100년이 되는 해이기에 백두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백두산 폭발이 가장 강력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1000년 전인 946년 백두산에서 최고로 강력한 규모의 화산 분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백두산 화산 분출의 영향권은 150km에 달하며 분출 지수는 상당히 큰 대규모 화산 분출이었습니다. 당시 백두산 분출로 발생한 화산재는 한반도 전역을 1m 두께로 뒤덮을 만큼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백두산 분출로 인해 봉우리 높이 1000m 정도가 사라졌고 현재 백두산의 높이는 약 2744m로 화산 분출 전보다 약 1000m 낮아졌습니다. 이때 화산 분출로 백두산 천지가 형성되었으며 천지의 둘레는 13.1km, 직경은 5km, 면적은 9.8km에 달합니다. 백두산 천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깊은 칼데라로 강력한 화산 분출의 흔적입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쿠로이시 발굴 현장에서 백두산으로부터 날아온 화산재 덩어리가 발굴되어 큰 화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백두산이 마지막으로 강력한 화산 폭발을 일으켰던 시기는 해안시대 대략 기원 후 946년경으로 백두산 지역에 발해가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실제 역사 기록인 흥복사 연대기에는 일본 나라 지역에 화산재가 눈처럼 내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백두산 화산 폭발의 주기가 1000년을 감안했을 때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강력한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외국의 역술가들은 2025년이 백두산에 큰 변화가 있을 시기라고 예언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예언가 아다모 바르바라는 2016년에 10년 이내에 동양의 높은 산의 나무가 사라지고 주변에 물이 마를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본 후지산을 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백두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2025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예언 전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후지산보다 백두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백두산의 마지막 분출이 1925년이었기에 2025년에는 백두산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백두산 분출의 전조 현상들 때문에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100년 주기로 크고 작은 분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1925년에 백두산에서 분화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2025년에 또다시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지질 과학자들은 곧 백두산의 거대한 화산 분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실제로 백두산 주변에서 화산 분출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정상의 나무들이 말라가고 있으며 백두산 주변에서 펄펄 끓는 온천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 주변의 온천수는 원래 67도였으나 최근 갑자기 83도까지 상승했습니다. 또한 백두산 일대에서 작은 지진파가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국제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두산 아래 5km에서 10km 지점에 서울 면적의 2배 정도 되는 많은 양의 마그마가 적재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2021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산화탄소 기포가 천지 주변으로 올라오는 것이 관측되어 백두산 천지가 다시 펄펄 끓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화산 분출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현상으로 화산 분출이 곧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사전 징후들입니다. 백두산 정상의 나무들이 말라가는 것은 화산가스 때문이며 천지 주변 온천수의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은 천지 아래의 땅으로부터 뜨거운 마그마가 차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산 분출은 산 밑에까지 차오른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대규모로 분출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즉 백두산 천지의 밑부분까지 펄펄 끓는 마그마가 꽉 차올랐으며 여차하면 이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천지를 뚫고 공중으로 분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백두산 분출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100년 주기로 일어나는 백두산 화산 분출이 마지막 분화된 때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인 2025년에 분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해 예언한 사람들은 여러 명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역술가들은 2025년이 백두산에 큰 변화가 있을 시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백두산의 화산 활동 주기가 약 100년임을 근거로 들며 1925년에 마지막으로 분화가 있었기 때문에 2025년에 또다시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예언가 아다모 바르바라는 2016년에 동양의 높은 산의 나무가 사라지고
주변에 물이 마를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 예언은 백두산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을 바탕으로 한 예언도 있습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스가랴서 14장 4절을 근거로 백두산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백두산을 성경에 나오는 감람산으로 해석하며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예언된 사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백두산의 화산 활동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신성한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과학자들도 백두산의 화산 활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백두산 아래에 많은 양의 마그마가 축적되어 있으며 이는 대규모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두산 주변에서 발생하는 작은 지진과 온천수의 온도 상승 등은 화산 활동의 징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연구 결과는 백두산의 화산 폭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예언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처럼 백두산의 화산 폭발에 대한 예언은 다양한 출처에서 나오고 있으며 종교적, 과학적, 역술적 관점에서 모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백두산의 화산 활동이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선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연 2025년에 백두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지 아니면 일본의 후지산이 먼저 폭발을 할지 두 나라가 이색적인 경쟁에 돌입한 모습이라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이왕 폭발해야 한다며 제발 피해가 적도록 미미한 폭발이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